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보시기에 앞서서 빨간색이 켜져 있는 분들 구독 버튼에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은 일체의 후원금이라든가 또는 이 멤버십 그 다음에 슈퍼챗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많이 봐주시고, 자, 그리고요, 오늘 추미애 다시 또 고발됐습니다. 오늘 고발은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이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추미애 장관과 함께 검찰국장을 국고손실죄 공동정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특활비를 법무부가 썼다. 그래서 이 법무부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 추 장관은 법률상 법무예산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이고,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추 장관과 검찰국장이 공모해서 국고 손실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바로 고발 요지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유세 사례 특활비 상납으로 인해서 국고 손실죄 적용을 받아서 징역을 살고 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대법원이 다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고, 국고 손실죄 적용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페북을 통해서 자기 목을 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추미애의 자살골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고, 반드시 역대 법무장관을 횡령죄와 국고 손실죄로 처벌해달라, 이런 SNS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미애는 이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특활비를 10억이나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조수진 의원이 공개한 걸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 10억 3천만 원이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쳐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주의 의원의 경우에는 10억 6,400만 원, 그리고 또 이 김도읍 간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7억 5천만 원. 그래서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특활비가 법무부에 지급돼서 법무부에서는 검찰국과 교정본부 등에서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불법성이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특활비를 쓰지 않고 이 특정 경비 예산으로 쓰겠다, 이런 답변까지 야당에서 받아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특활비와 관련해서요, 추미애는 자기는 쓰지 않았고 이 예년 장관들이 썼다. 그래서 조국과 박상기를 거론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상기 전 장관 언론을 통해서 자기가 쓴 특활비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을 받은 특활비는 질을 달리한다, 이렇게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자기는 국고 손실죄로 걸려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살아있는 권력에만 눈을 부릅뜨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서 균형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기대에 미흡하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임기를 지킨 사람보다는 임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총장 해임은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임기를 채우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윤석열 총장 잘라내야 된다, 스스로 내려가야 된다, 요거를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다음에 정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반반 정도 된다. 그렇지만은 윤 총장이 결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불똥 튄 조국과 박상기가 셀프 변호를 하고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하나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은산 여러분들 아시죠? 진인 조은산 시무 7조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오늘 다시 글을 올렸어요. 정말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형조실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이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면서 표면적으로는 사법개혁을 내세웠던 왕은 실질적으로는 사법기관의 장악을 위해 대신들을 포진시켰다. 그래서 검사는 검을 잃어 정치 없고, 정치는 정을 잃어 비정하니, 공정은 공을 잃어 비일공이다. 민주는 민을 잃어 스스로가 주인이고, 판서는 한낱 왕의 졸개로 전락하니, 법치는 수치가 되었음에 참판은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금방 내 끝납니다. 이거 짧아요. 왕을 피한 왕은 자신 또한 패질까 두려워 밤잠을 설쳤고 먼저 형조의 눈을 돌렸다. 형조는 법무부죠. 조정의 촉수 역할을 하던 대신, 조국 전 법무장관입니다. 대신을 판서로 내세워 형조를 장악하려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큰 화가 되어 되돌아왔다.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요, 이른바 개천론으로 민심을 다독여온 명망의 대신이 정작 온갖 비리를 일삼아 알량한 제 자식을 이 무기로 키워내려 한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진 것이다. 분노한 민심이 대장간이 솟물처럼 절절 끓었고 곳곳에 벌건 불똥이 일어 넘실대는 듯 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요, 왕이 그에게 이르길 살아있는 권리를 잃지라도 그대의 뜻을 행함에 두려움이 없도록 하라 명했는데 칼의 날끝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왕 또한 알지 못했다. 형조 판서, 즉 조국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참판, 즉 윤석열이었다. 참판의 검은 허공을 갈랐고 판서의 몸은 거대한 적폐의 형상으로 만개했다. 죄인, 즉 현 여권들은 죄인은 형조 참판이 검을 거꾸로 쥐었어. 이것은 명백한 역모이자 반역이오라며 경기를 일으키고 발광하며 사방팔방 날뛰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요즘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빗대어서 왕이 결국 형조를 장악했고 조정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형조 판사는 지휘권을 남용해 참판의 사인검을 빼앗아 그를 무력화했다. 검사는 검을 잃어 정치 없고 정치는 정, 바를 정자입니다. 정을 잃어 비정하니 공정은 공을 잃어 빌공이라고 했다. 또 이 현 여권과 주장관을 겨냥해서 민주는 민을 잃어 스스로가 주인이고 판서는 한낱 왕의 졸개를 전락하니 법치는 수치가 되었음에 참판은 슬피 우는 도다. 요렇게 글을 만들고 이 글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아주 이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박지원 지금 현재 일본을 방문 중에 있는데 스가의 문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갔느냐 안 갔느냐 여기에 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청와대는 외교 사안은 확인해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당연히 가져가지 어떻게 안 가져가겠습니까? 스가 총리한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가지 않으면 뭘 하고 일본에 갔겠어요? 안 가지. 강경화 장관이 미국에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별다른 실효성 있는 접촉, 상당히 의무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연이어서 개최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특성은 미국에는 강경화를 보내고요. 일본에는 박지원을 보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표면적으로는 이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한미일 중국 연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스가 총리의 방안을 추진하는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내년 7월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이럴 때 북한의 참가를 유도해가지고 평창올림픽 때 문재인 정권 재미 단단히 봤잖아요. 느닷없이 북한 김여정을 비롯한 최고의 측근들을 전부 대거 방한 초청해서 이것이 봄에 남북 간 정상회담과 그리고 미북 간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기록적 역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기록적 역사가 결국은 리얼리티 쇼에 불과한 그러한 이벤트를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7월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 때 보여주었던 하나의 평화쇼를 다시 한번 하려는 의도의 일환으로 이렇게 강경화를 미국에, 일본에는 박지원을 보냈다. 그런데요, 이 강경화야 외교부 장관이니까 언론에 많이 나올수록 좋죠.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장이 일본에 가서 측면 배후 지원 활동을 하든 어떻든 간에 언론에 대서 특필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정치인인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에 앉자마자 이렇게 언론에서 아주 대놓고 대서 특필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플레이가 아닌지, 언론 플레이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창피하다. 국제사회의 그러한 선진 정보기관이 볼 때는 얼마나 어설픈 정보기관장의 언론 플레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 강경화, 지금 현재 언론의 추측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물망에 오르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 차관, 이런 분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바이든 입장에서 본다면 락토버 서프라이즈를 만들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에 관해서
설령 만난다고 한들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을 배관시하고 중국과 북한에만 매달리려는 이러한 전략적 기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바이든 정부로부터 오히려 신뢰를 더 잊고 그리고 괘씸죄만 더 높여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선은 정책 기조를 바꾸고 정책 기조의 바꿈의 이 변화의 가장 핵심은 한미 공조의 우선순위를 두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만나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이 많은 언론의 추측, 전문가들의 평가, 이 전망이 줄을 잇고 있어요, 요즘.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그러한 이 메시지를 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과거에 미국의 정권 교체 때 북한이 어떻게 했느냐 보면 항상 도발 일변됐다. 이 오바마 행정부 때는 핵으로, 그리고 트럼프 때는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자기네의 협상 카드, 그리고 북한식 벼랑 끝 전략이 뭔지에 관해서 단단하게 미국에 알려주는 그러한 이 도발을 했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도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이 부차관보의 경우에는 지금 대외적으로 바이든은 코로나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그래서 핵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뒷전으로 밀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럴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도발에 내서 이 북한의 카드를, 외교적 카드를 높일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북한에 손을 내밀었던 2009년도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문제를 해결할 동안 도발에 나선다면 협상 의지에 찬물을 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커스 카를로스 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의 북한 정보 담당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년 초에 다탄두 재도립 탄도비행차를 탑재한 ICBM을 실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국무위원장이 과거 김정은이가 등장한 이후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바마 출범 직후인 2009년도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오바마 2기 출범 직후인 2013년도 2월 12일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3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외무성 대변인이 임의 시각, 임의 장소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것이다. 이렇게 2017년도 1월 8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월 12일 날 북극성 2형과 그 다음에 스커드 2R을 발사했고 바로 이어서 미사일 엔진 시험까지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날 그러니까 17년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방한 직전에는 화성 12형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긴장감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적이 있다. 그리고요, 이 빌 클린턴 정부 출범 직후인 93년도에 북한은 NPT 조약을 탈퇴했고 이어서 두 달 뒤인 5월 달에는 노동 1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일단 이번에도 무력 도발을 통해서 북한의 말하자면 벼랑 끝 전략을 통해서 향후 있게 될지도 모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레버리지를, 협상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려는 그러한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 한미 관계, 미국의 안보 리스크가 지금 커져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의 대응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요, 실종된 한미동맹 복원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7분, 한 6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은 공화당이 주도했고 안보보다는 이해관계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절정에 달았고 미군을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 절감의 도구로 취급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전환을 계기로 해서 동맹 간의 책임과 의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칼럼 꼭 잘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와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보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안보의식 고취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칼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한미군 감축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휴전 이후 유지되어 온 7만 명 수준의 주한미군은 1972년 미국 대통령의 닉슨 덕트린을 따라서 병력 1개 사단이 철수했다. 키신저를 앞세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던 닉슨은 철군의 이유로 첫째, 미군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둘째, 베트남에서 철군해야 한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위해야 한다를 내세웠다. 두 번째 철군은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했다. 그의 계획은 주한미군 내부의 반대와 제3땅굴 발견으로 철군 인원이 3,400명 선에서 멈췄다. 세 번째 철군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했다. 샘 워너 수장안에 따른 미군 감축 계획은 1992년까지는 7,000명을, 95년까지 6,500명을, 96년 이후로는 최소한의 인원을 남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조짐에 따라 1단계만 시행되고 2, 3단계는 유보됐다. 네 번째 철군 계획은 아버지에 이은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이뤄졌다.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을 빼내 이라크 지원으로 돌리려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한국군을 대신 이라크에 파병함으로써 철군을 막았다. 흥미로운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주로 보수 정권인 공화당 집권 때 이루어지거나 계획됐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인 카터의 결정은 안보와 상관없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을 응징하려는 수단이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해 왔다. 보수의 가치와 전통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정치 집단이 공화당이고 안보보다는 빈부 문제, 인종 문제, 평등 문제에 보다 집중하는 민주당이 좌파적 성향을 나타내왔다. 그래서 해외 주둔 미군에 관한 한 미국 공화당은 안보적 관점과 동맹이론에 입각할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외교적 거래라는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현실적 이익 가치에 치중해왔다는 것을 주한미군 감축 과정에서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의 주둔 비용 증강 압박에서도 볼 수 있다.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는 미군 주둔비의 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철군을 위협하도록 조정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트럼프에게 주한미군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동아시아 민주주의 포루, 세계 경찰로서 미군의 역할과는 관계가 없어 보였다. 그에게 주한미군의 존재는 어쩌면 북한 김정은과의 흥정거리, 주둔비용 더 뜯어내는 도구로서 의미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의식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하거나 연기하기도 했다. 우리를 특히 불안하게 했던 것은 주독 미군 철수, 주아프간 미군 철수 등에서 보인 트럼프의 즉흥적인 원맨 쇼였다. 이제 새 패러그래프만 남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의 등장은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의 현상 유지라는 안보적 안전피를 보다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미 상원의 외교 분야 베테랑으로 활동해온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전통적 대외적 역할과 지위에 민감하고 독재국가들의 야만성과 독재자들의 인권 침해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앞으로 그의 대북한 정책이 어떻게 수행될 것이며 한국과 동맹이 어떤 수준으로 유지될 것인지 주한미군의 역할을 얼마나 중시할 것인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그가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협상을 가리켜 동맹국을 갈취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한마디로 그의 동맹국관, 그의 대북관, 그의 안보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친여권대에서는 트럼프 대북정책, 대중국정책, 특히 대중국 무역 분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문제들로 인해 트럼프의 재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트럼프의 재선을 통해 문정권의 대북정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기미도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 못지않게 안보 문제이고 북핵 문제다. 지난 3,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친북 정책에 올인하며 대북 유화에 몰두했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 한미 관계는 퇴색하다시피 했다. 한국의 군사적 안보는 거의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중요하고 민감한 시점에 바이든의 등장은 한미 관계 복원과 안보의식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정권의 칠북 일변도에 불안했던 다수의 국민에게 동맹에 대한 책임감과 의리를 강조하고 미군 철수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 사람이 미국의 지도부에 진입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안이고 의미 있는 시간 벌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